실존적 존재인 인간이 어쩌다 이렇게 거짓말에 연쇄적인 거짓말로 일관할 수 있을까? 내가 홀로코스트 문학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글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걸 홀로코스트 문학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그 문학을 통해서 인간은 정말 고결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룩한 존재고 존엄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홀로코스트. 그 처참한 환경에서도 거기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수용소에서 해방됐을 때 자기 목숨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을 남은 생애를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하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냅니다. 견딜 수 없어서 나중에 수술을 받고 자살하는 프리모 레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안에서, 그 수용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온갖 간사한 짓을 하고 그 속에서 악마성을 드러내는 인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 홀로코스트 문학은 다 그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간사하고 악마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돌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존엄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다닐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정리하자면 이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죠. 어쩌다 이들은 저렇게 더럽고 간사하고 사악하게 바뀌었을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이 계명한 문명의 세계에서 어떻게 저렇게 단 한마디도 이 박종훈 대령은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잘못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도 진실을 말하는 놈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으면 그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오래전에 121강, 235강 또 다른 데서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제가 그림을 레이저 포인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쭉 커나갑니다. 여긴 자신감이 이렇게 커나가죠. 자기가 공부할 때부터 어려서 아버지로 부모로부터 자라날 때 자신감이 얼마나 커집니까? 그러가 다 공부를 꾸시고 사회에 나오면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지죠. 슬픔과 절망의 계곡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가 무지함과 우매함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월한 줄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오면 절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슬픔과 절망의 계곡으로 빠집니다. 열등감에 그 환영적 열등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로구나 하고 속상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 절망의 계곡을 빠져나와서 학습과 깨달음과 비탈길, 이 엄청 어렵죠. 이게 엄청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이 학습과 깨달음의 비탈길을 조금 올라갑니다. 그게 다 올라가고 나면 지속적으로
가능성의 고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리라는 걸 알게 되고 먼 미래를 향하여 자기 페이스를 갖게 됩니다. 학습과 깨달음의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 여기만 통과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다가 미끄러지고 다시 옛날의 무지와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다가 이렇게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여기를 환영적 우월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때 가졌던 느낌적 느낌에 빠져 있는 거죠. 더닝크루거가 바로 더닝과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연구해서 이런 이론을 발표했는데 심리학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이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걸 갖다 차용한 겁니다. 환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환영적 우월감. 어린아이들이 사춘기 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빠지죠. 어른이 돼도 아이들과 같아요. 거짓말 쓱쓱 합니다. 사춘기 때 자기 부모한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절망의 계곡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다가 이거는 아니지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이걸 김건희, 윤석열, 문재인, 조국이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가다가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도 힘든 일상이 빠져나와서 슬픔과 절망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일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국가와 민족에 대한 냉철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합니다. 강력한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죠. 근데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더러움과 간사함과 악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영적 우월감 속에 빠져 있는 이자들이죠. 김건희, 윤석열, 문재인, 조국. 있어빌리티만 계속 만드는 겁니다. 호들갑 떠는 거죠. 뭔가 있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그 어려운 학습과 깨달음의 비탈길을 가서 결국 지속 가능성의 고원에 도달하게 되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지금 김건희가 얼마나 쫄리겠어요. 윤석열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문재인, 조국 안절부절이죠. 그러니까 맨날 뭘 찾아나가, 뭘 해보려고 그래, 자기가. 뭘 해보길, 뭘 해. 하긴, 개뿔이나. 자, 환영적 우월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할 수 있죠.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매그맨님, 대통령은 자신이 귀족이 될 수 있다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왜? 자기는 이미 영부인이고 내가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건데 왜 나보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김건희, 윤석열, 문재인. 문재인은 후회를 할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를 할까? 난 모르겠어요. 후회도 못할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거니까. 그래서 제 1강에 처음 1강에 8월 10일 2022년 8월 10일
8월 11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5번의 일주일간 5번의 시험 방송을 하고 이제 전부터 1강서부터 하자. 그래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제목이 냉철한 사랑, 즉 조직론적 사랑에 대해서. 인사조직론이란 뭘 하는 거냐?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규명하는 학문이에요. 냉철한 사랑, 조직론적 사랑. 그래서 인사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죠.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너 자신을 알라 말합니다. 근데 조직론은 뭘 하는 거냐? 너 자신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과 김건희, 문재인, 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Just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 설레발과 호들갑을 떠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은 결코 설레발과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어빌리티도 만들지 않아요.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허세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잘 알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죠. 알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1강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준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르셀 라히라니츠키, 제가 언젠 한두 번 얘기했었는데 그 사로잡힌 영혼이라는 버전이 있고요. 똑같은 책인데 또 다른 해석은, 또 다른 번역본은 나의 인생, Mein Leben이라는 라히라니츠키의 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멋진 문장이죠. 호감을 열정으로, 열정을 의존으로 변화시키는 극단적인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는 한 개인을 도취 상태로 몰입시키면서 때로는 당사자, 즉 사랑에 빠진 자의 이성적 판단 능력을 제한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로잡힌 영혼이라고 한 것은 먼저 나온 거고, 이게 막 이렇게 뜯어졌어요. 제가 여러 차례 보고 또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걸 다시 이게 다시 번역됐습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두 개의 번역본을 제가 다 읽어보면서 여러 선생님한테, 그래서 1강을 꼭 보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1991년 독일의 한 잡지사가 내게 사랑을 정의해 달라고 했다. 단 조건은 한 문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구 자체는 내 구미를 당겼지만 거기에 대한 답례는 너무도 보잘것없어 보였다. 나는 쓸 마음은 있지만 최소 A4 용지 2장은 되어야 한다고 편집부에 알렸다. 그 주제에 대한 한 문장으로 쓰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 원래 원고료의 5배가 적당하다고 하면서, 즉 분량이 적을수록 보수는 많아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었다.
잡지사 측에서는 여기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썼죠. 호감을 열정으로, 열정을 의존으로 변화시키는 극단적인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여인을 만났을 때 제 생각이 그랬어요. 호감이 열정으로 바뀌고 열정이 의존으로 변화시키는 극단적인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제가 아내에게 평생을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는 한 개인을 도취 상태로 몰입시키면서 때로는 당사자, 즉 사랑에 빠진 자의 이성적 판단 능력을 제한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빠져서 이성적 판단 능력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여러분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이 위대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다. 사랑은 아픔이라는 거야. 결론이 그렇죠.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다. 사랑, 아픔, 행복. 이 세 단어가 거기 인간이라는 것도 끼어있죠. 이 네 단어가 결국 인간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명문장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마르셀 라히라니츠키는 독일 문학평론계의 제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서전을 자기가 쓴 거야. Mein Leben, 나의 인생, 나의 삶.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삶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사랑은 행복인데 아픔을 낳게 한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다. 결론은 뭐예요? 사랑은 행복이고 사랑은 아픔이고. 이게 바로 인사조직론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제 아들도 똑같더라고요. 제 아들은 아니 35살이 넘었는데도 아니 뭐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30대 후반이 돼 가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얘. 왜 이러나? 결혼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여자친구가 없나?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결혼해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얘는 처음 들었지. 깜짝 놀랐지. 아니, 그래서 여자가 있냐? 그랬더니 이 여자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이런 여자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호감이 열정으로 바뀌고 열정을 의존으로 변화시키는 극단적인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는 한 개인을 도취 상태로 몰입시키면서 때로는 당사자, 즉 사랑에 빠진 자의 이성적 판단 능력을 제한한다. 이성적 판단.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다.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닿아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강의할 때 또 할 수도 있어요. 제 1강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인사조직론의 정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사조직론이란 뭐냐?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조직을 설계해서 조직론적 사랑이 일어나게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프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구조와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을 때만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사랑 때문에 아픔을 겪는 거예요. 냉철한 사랑이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해야 되고 직무를 설계해야 되고 그래서 역량 진단을 해서 적재를 적소에 앉히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냉철한 사랑이고 조직론적 사랑이죠.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나라는 쑥대밭이 됩니다. 가정도 쑥대밭이 됩니다. 조직이 쑥대밭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심각하죠. 냉철한 사랑, 즉 조직론적으로 사랑한다면 논문 표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너무나 당연하죠. 과도할 정도로 논문 표절을 처벌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도, 어떤 표절도. 그래서 저희 강의할 때 반드시 내가 한 것은 어디에 소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소스가 없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얘기한 거예요.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자는 겁니다.